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면서 이번 주말에는 하얀 계란이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계란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제과 제빵 업계도 가공란 수입을 적극 검토한다는데요. 소비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여파로 계란이 귀한 먹거리가 되면서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총 640만 개의 미국산 계란을 긴급 공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 제과 제빵 업체들도 수입 냉동 계란과 분말 계란 등 가공란 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과 제품 생산 때 국산 계란만 사용하던 롯데제과는 오는 24일 중국에서 가공란 15톤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국산 계란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원료와 섞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대체품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혜태제과와 오리온도 국산 계란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그룹과 뚜레쥬르 운영사인 CJ푸드빌 등은 수입 계란 품질을 확신할 수 없어 우선 관망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통관 절차를 기존보다 일주일가량 단축해줬지만 혹시나 유통기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란 가공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은 통관이 우리는 식품 수입할 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통관 기간이. 예를 들어 지금 오더를 낸다고 해도 받아서 쓰시는 현재까지의 과정을 본다 그러면 최소의 검증만 좀 하고. AI 후폭풍으로 제과 제빵 업체들이 수입 가공란 사용을 추진 중이지만 수입 계란으로 만든 제품을 소비자들이 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음식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17만 원, 대형마트에서 사면 21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61곳에서 6에서 7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 30여 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은 강남구와 관악구, 종로구가 평균 18만 원대로 높은 반면 마포구와 동대문구, 도봉구는 평균 15만 원대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리 판단 지표인 개인 신용등급 10개 등급 중에 6등급만 돼도 은행 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등급이 뚝 떨어져 회복도 힘든데 정부가 문제 많은 개인 신용평가 방식을 점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인터넷상에 30일 무이자를 믿기로 유혹하는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무이자 상품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광고 같은 거 보셨잖아요. 네, 한 달 정도는 이제 무이자로 진행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문제는 곧 갚더라도 대출 즉시 신용등급이 급락한다는 겁니다. 신용등급 1등급이 대부업체 돈을 쓰면 평균 3.7등급, 저축은행에서 대출 시는 2.3등급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1등급이었던 사람이 은행 신용대출 시 많게는 4%포인트 넘게 금리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갚고 있는지 금리가 얼마인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떨어뜨리고 보는 불합리한 신용등급제를 개편합니다. 대출금리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돈을 빌린 금융기관보다 적용금리를 보겠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0개 등급 대신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신용점수제를 도입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민금융 지원 조건도 완화합니다. 신용등급 6등급도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햇살론, 세이망 홀씨 등의 연소득 요건은 500만 원 올립니다. 정부는 또 서민들이 10% 안팎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사윗돌 대출을 신협 등 상호금융을 통해서도 최대 2조 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맞벌이 부부들은 퇴근 시간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오후 6시에 아이 데려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오후 6시 넘어서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온라인에서 공개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워킹맘 이경진 씨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수입니다. 직장에서 6시 맞춰서 나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이 데리러 가시는 분 제가 따로 고용을 한다거나 뭐 친척분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하지만 어느 어린이집이 퇴근 시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지는 별도로 알리고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일일이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부모들이 보다 쉽게 종일반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종일반 어린이집을 시군구까지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프로그램 구성과 보육교사 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부 어린이집이 오후 6시 넘어서도 운영한다고 해놓고 아이를 빨리 데려가라며 부모에게 눈치를 주는 행위도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실제 어린이집 입소는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대규모 임금 미지급으로 무리를 빚은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 이랜드파크가 뒤늦게 보상에 나섰습니다. 이랜드파크는 16일부터 1차 미지급 임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3월까지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미지급금의 연리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된 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84억 원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이 들통난 이랜드파크는 지난 5일 사과문과 함께 미지급금 지급 및 아르바이트 직원 1,000명 정규직 전환 방침 등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이랜드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운영하고 3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필요한 경우 진정이나 행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신할 계획입니다. 또 3월 말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 노동상담소도 주 1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차가 어느덧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새 이동수단이 등장하면서 보험업계도 관련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핸들에서 손을 놓았는데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동안 먼 얘기 같았지만 올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How vehicle will be able to reach out, seamlessly interacting with other vehicles. 전기차는 이미 실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는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할인뿐만 아니라 배터리 방전 시 긴급 충전 지원과 무료 견인 등을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보험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은 물론 충전소 부족에 따른 전기차 주행 중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부담감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신이동수단 지원을 올해 주요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기자전거와 1인용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 개발 지원에 나섰습니다. 곧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보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도 착수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담 주체가 운행자인지 그 자동주행 프로그램을 만든 제조사인지 상당히 이제 그 모호한 면이 있고 미래의 자동차가 현실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 보험도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해 의료계는 대리수술과 최순실 의료농단 등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과 달리 또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원가보다 90% 이상 싸게 시술받을 수 있고 수능 수험표가 있으면 수술비를 100만 원 할인받을 수 있다는 병원 광고입니다.
이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과도한 할인 광고가 3월부터 규제를 받습니다. 할인 광고를 하려면 종전 가격, 의료 행위나 환자의 범위, 할인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폐용해야 합니다. 환자가 대형 병원 진료 시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실습을 나온 의대생,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과 접촉하는데 명찰을 폐용하지 않으면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오인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의사가 수술이나 수혈, 전신 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 필요성, 수술 방법, 의사 이름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환자단체 등은 환자 권리 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 환경 악화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빈곤율이 높은 것은 노인들이 노동시장, 서비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 리더들의 토론장인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리더들이 어떤 고민을 할지 주목됩니다. 다보스에서 이광철 특파원이 전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입니다. 세계로 휩쓴 포퓰리즘 열풍을 진단하고 빈부격차 등 사회 갈등 요소를 풀 수 있는 리더십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 정상들의 불참으로 빈자리가 눈에 띄지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 참석하면서 행사의 의미는 더 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빠진 행사에서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을 강조하며 미국을 대신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주최 측도 올해에는 400개 세션 중 15개 세션을 기후변화 문제에 할당했습니다.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환경, 빈곤, 교육, 포퓰리즘 등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We have also representative of populist parties here with us. We have to take it seriously, but again, it's not only to be responsive. You have to be responsible. 자유무역과 다자 협상에 비판적인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은 어느 해보다도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합뉴스 이광철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고용 시장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이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가 발표하는 곳마다 달라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수 조건일 텐데요.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발표하는 곳에 따라서 숫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또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도 차이가 꽤 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토대로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통계청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발표한 비정규직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요. 정부는 임금 노동자의 32.8%인 644만 명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74만 명인 44.5%가 비정규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23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이유는요.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임시직 가운데 상당수를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시 일용직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임시 일용직이라고 하면 일단 용어 자체가 정규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네, 정부는 종사상 지위와 고용 형태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임시 일용직이더라도 계약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행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하다면 정규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정년 혹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퇴사할 수 있는 임시 일용직 245만 명을 정규직에 포함시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부 통계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겠네요. 노동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와 노동계, 자 어느 쪽이 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와 노동계의 기준을 하나씩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노동계가 둘 다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그룹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1,069만 명입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07만 원이고요. 근로시간 은 주당 39.2시간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평균 90% 이상입니다. 또 노조 가입률도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견이 없는 이 정규직 그룹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과반수를 약간 넘죠. 그럼 이견이 없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정부와 노동계가 이견 없이 비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그룹 624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32% 수준이고요.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46만 원, 근로시간은 주당 32.1시간,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30-40% 정도입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26개월로 2년이 조금 넘는데요. 노조 가입률은 2.2%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규직과 비교해 봤을 때 임금과 사회보험, 또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정부는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그룹, 그 그룹의 사정은 어떤가요? 네, 임시 일용직 가운데 정부만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그룹은 24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59만 원, 주당 근로시간은 44.5시간입니다. 임금은 정규직의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요. 근로시간은 비정규직 평균보다 10시간이 넘게 많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비율 역시 비정규직 평균보다 약 10%가량이 낮습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계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비정규직 평균보다 단 2개월 많은 28개월이었습니다. 네, 지금 세 그룹을 비교해 봤는데요. 비교 근거가 되는 지표를 보면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구분한 임시 일용직들의 현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열악하면 더 열악했지 나은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 가입률도 1% 미만입니다. 또 임시 일용직의 68%가 넘는 근로자들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비정규직의 통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통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